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9월 3일 한국을 대표하는 사립미술관인 간송이 대구에서의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은 유치 경정에서부터 개관까지 약 10여 년이 걸린 장기 프로젝트인데요. 이번 주 토크는 대구 간송미술관 개관에 담긴 의미를 전인건 대구 간송미술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인건 대구 간송미술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간송미술관 관련 대화를 나누기에 앞서서 그동안 과정 정리한 것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네. 대구 간송미술관이 오는 3일 문을 엽니다. 대구시가 우리나라 3대 사립미술관 중 하나인 간송미술관과 지난 2016년 건립계약을 맺은 지 9년 만입니다. 위치는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 일대 대구미술관 바로 옆입니다. 당초 2021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했지만 건립공사가 지연되면서 지난 2022년 1월에 착공했습니다. 국비와 시비 등 총 사업비 400여억 원이 투입됐고 지하 1층, 지상 3층, 연 면적 8,003제곱미터로 경사진 기반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안동 도산서원에서 착안한 설계로 굵직한 나무 기둥 11개와 짙은 먹색의 벽돌로 외벽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젖은 건물은 땅의 흐름에 맞게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면서 실제로는 여기는 옛날에 있는 땅의 지형을 거의 해치지 않고 또 그 지형에 맞게 건물들을 잘게 나눠서 하나의 커다란 건물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좋은 어떤 국보나 보물들을 담을 수 있는 아주 담백한 그릇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물이 드러나기보다는 건물은 배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성마당과 연못, 정자가 있는 미술관 외부는 미술관이 닫아도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공간, 열린 미술관을 지향했습니다. 내부는 기획전시실, 미디어 아트실, 수리보건실 등을 갖춘 상설 전시관으로 건립됐습니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는데 서울 성북구에 있는 간송미술관의 첫 본관이자 전국 유일의 간송 상설 전시관입니다. 서울에 있는 간송미술관은 봄, 가을 기획전에 집중하고 앞으로 대구 간송미술관은 연중 상설 기획전시와 교육 행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구에 새로운 미술관이 건립된 것은 2011년 대구미술관 개관 이후 13년 만, 문화 보국 정신의 간송미술관과 국채 보상 운동의 시작이자 한국 근대 미술의 발상지 대구와의 만남이 앞으로 더 주목됩니다. 9월에 새롭게 이제 9월 3일에 문을 여는 간송미술관. 먼저 어떤 곳인지 관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먼저 개관까지 말씀하신 대로 정말 10년여가 걸린 이제 장기 프로젝트였는데 그 동안에 굉장히 많이 도와주신 이제 대구광역시 여러분, 그다음에 또 계속 성원을 보내주신 대구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노력들이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좀 큰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간송미술관은 일제강점기 1938년에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입니다. 이런 이 사립미술관, 사실 오래된 사립미술관이지만 재단 법인화가 된 거는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2013년도에 이제 그 재단 법인화가 되면서 그동안 계속 이제 필요했던 부분들을 목표로 잡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중남부권의 이제 이 지역 거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50여 년 동안 서울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때 봄과 가을로 굉장히 짧게 운영을 했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경기권이 아닌 곳에서 찾아오시는 게 굉장히 어렵다, 힘들기 때문에 좀 가까이에서 조금 더 편하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본격화되고 또 대구하고 또 이렇게 인연이 돼갖고서 이 간송미술관의 첫 번째 지역 거점으로서 그리고 또 첫 번째 그리고 또 유일한 상설 전시관으로서 대구 간송미술관이 이렇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대구 간송미술관과 서울 성북동에 있는 간송미술관의 역할 분담이라고 할까요? 어떤 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네네. 서울에 있는 간송미술관 보화각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1938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보화각이라는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건물 자체가 국가 등록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물론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더 길게 전시를 하긴 합니다만은 봄과 가을로 예전에 2주씩 1년에 4주만 오픈을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1년에 한 달 반씩 1년에 3개월. 그러니까 사실 9개월 동안은 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연구소라든지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계속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 대구간송미술관은 일단 기본적으로 상설 전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은 서울 보아각은 좀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경험을 짧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대구간송미술관은 상설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 더 다양한 분들께 더 가깝게 다가가서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설 그런 기관이 아니고선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특히 여기 지역에 있는 많은 학교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청이라든지 이렇게 협력을 해서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또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도 계속해서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네. 간송미술관으로서는 대구 간송미술관의 개관이 이 소장품을 많은 시민에게 접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창구가 새로 열렸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네. 관장님께서는 간송 선생님, 전영필 선생님 손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 간송 선생님 얘기 들었을 때 정말 보통 분은 아니시고 이런 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문화재가 그나마 이렇게라도 유지가 되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하신 분인데 간송 선생님 문화 보국 정신 어떤 생각으로 간송 선생님이 이런 일들을 해오셨는지 관장님 말을 통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간송께서는 이제 굉장히 훌륭한 또 스승이 계셨습니다. 3.1운동 때 민족주의자 33인 중에 한 분이셨던 위창 오세창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이 위창 오세창 선생님께서 젊으셨을 때부터 이제 주창하셨던 게 문화보국, 즉 문화로 나라의 정신을 정체성을 지킨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혼자서 도저히 하실 수 없었던 부분을 이제 제자였던 간송하고 함께 정말 실천하셨던 부분이 바로 그 문화보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분은 사실 정말 끝에 끝까지 우리가 언젠간 반드시 광복을 맞이하려는 신념이 있으셨고 또 식민지배를 영속화하려는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그런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 뭐 심지어는 말과 글, 이름까지도 뺏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이제 문화를 왜곡하고 훼손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수탈해서 일본으로 가져가는 이런 시도들을 막고 언젠가는 올 광복 이후에 그동안 훼손됐던 이런 민족 정신,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고 우리가 원래 가야 될 그 원 위치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한데 문화유산이라는 거는 사실 그 문화유산이 만들어진 시대의 시대 정신과 그다음에 역사와 문화를 오롯이 담고 있는 증거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품인 그러니까 연구의 준비를 위해서 문화재들을 모으셨고 또 그걸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셨던 게 간송의 일제강점기 때 이제 문화보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중에 보면 요즘 생각이 많으시겠습니다. 요즘 벌어진 일들을 보면 늘 생각이 많습니다. 자, 지금 그 궁금한 게 현재 간송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 얼마나 되는지요?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한데요. 이게 조금 애매한 게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번에 이 개관전에 나오는 이제 해원 전신첩, 해원 신윤복이 그린 굉장히 유명한 국보인 이제 화첩인데요. 그거는 이제 한 건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30점의 그림이 들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한 건인가 30점인가? 또 하나는 뭐 어떤 문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문고 하나니까 한 건인데 그 안에 뭐 100권이 넘는 책이 있으니까 100여 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크게 보면은 도자기인데요. 이 깨져 있는 도자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 깨져 있는 도자기의 편들을 이렇게 수습을 했는데 이게 한 건인데 1000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편들이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점보다는 이제 건으로 이제 이 관리를 하는데요. 이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4,600건 정도를 이제 조금 이제 연구에 따라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4,600건 점수로 굳이 따진다면은 3만 점이 좀 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지금 그 3만 점 중에서 대부분이 이 대구 간송미술관에 전시될 예정인가요? 물론입니다. 간송이 가지고 있는 간송미술관이 갖고 있는 모든 컨텐츠들은 뭐 교육이라든지 혹은 전시를 위해서 다 대구 간송미술관에서 활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번 개관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국가가 지정을 한 국보와 보물
사실상 전부가 다 내려와 있는 아주 특별한 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간송미술관이 분관 체제를 선택한 이유, 그다음에 우리 대구를 선택한 이유 말씀을 좀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일제강점기 때 이제 간송의 문화보국을 사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에 와서는 지금의 문화보국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컬렉션과 또 연구된 부분을 가지고서 되도록 많은 분들께 이렇게 알리는 것이 지금의 문화보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역 분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 지역 거점에 대해서 이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뭐 여러 군데에서 뭐 세종시라든지 뭐 부산이라든지 많은 군데에서 이렇게 제안이 오긴 했었습니다만 대구야말로 사실 이제 최적지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 228이라든지 혹은 뭐 국채보상운동이 시작했던 곳은 여기고 또 3.1운동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또 신암 선열공원 같은 그 유일한 정말 선열공원이 있는 곳이 또 여기기도 하는 그런 민족 정신이라든지 민족 정기에 대한 생각을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또 근대 미술의 발상지라고 할 만큼 또 문화적인 이런 소양 그리고 특히 지금도 뭐 딤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문화적인 이런 행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즉 문화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는 곳이 또 대구라는 또 판단이 들었고 또 말씀드린 대로 대구광역시에서 굉장히 좀 전향적인 제안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은 이게 지자체에서 선례가 없는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려움에도 이렇게 10년 동안 정말 꾸준히 같이 협력을 해주시면서 이걸 돌파해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완공되기 전에도 지금 대구미술관을 방문하신 분들은 간송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 마당까지 들어가는데 아무 제약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가서 볼 수도 있었는데 미술관 건물은 또 일반 건물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외형적인 특징, 그다음에 내부의 건축의 특징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건축사무소 가 연세대학교에 있는 최문기 교수님이 이제 설계를 맡아주셨는데요. 세 가지 정도의 이제 그 포인트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에 어우러진 사실 우리나라의 고건축 자체가 뭐 창덕궁도 그렇고 도선서원 말씀하셨는데 해인사도 마찬가지고요. 지형을 깎아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지형을 추종을 해서 오히려 그 지형이 더 돋보이도록 만드는 어느 포인트에서 그 풍경의 일부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고건축의 또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리셨고요. 또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미술관이기 때문에 간송 컬렉션이 좀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서 많은 분들이 즐겨주실 수 있는 이렇게 좀 소박한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릇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앵커님께서도 이제 그 가셨다고 했는데 열린 미술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시 시간이 아니라든지 혹은 전시를 준비하는 기간이라서 잠시 못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조차도 오셔갖고서 풍경을 즐기실 수 있고 또 문화의 그런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열린 미술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최무국 교수님이 이 대구 간송미술관을 설계하면서 하셨던 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 내부에서도 이게 문화유산에 좀 특화된 공간들이기 때문에 조명이라든지 또는 항온항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고요. 거기에 이제 6개의 이제 주요한 이런 그 상설 전시관들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네. 마당이 굉장히 넓던데 네. 거기서 무슨 문화공연 같은 거 연부에 두시고 이렇게 넓게. 네, 물론입니다. 지금 좀 너무 더워서 네네. 어렵겠지만은 뭐 봄이라든지 가을에 날씨 좋을 때는 충분히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서 설계가 된 공간입니다. 네, 그쪽에 803 보이는 쪽에 앉아서 803 쪽을 보는 눈맛은 정말 시원하고 아주 그냥 쉬러 가기에 특히 해질녘에 가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거기에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게 11개의 그 소나무 기둥이거든요. 정말 뭐 아름드리로 되어 있는 큰 기둥이 11개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게 왜 10개도 아니고 12개도 아니고 11개인가 라고 했는데 최문기 교수님이 이게 약간 뭐 우연이다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마지막 12번째 기둥은 이 대구 간송미술관을 버티고 있는 이제 간송이 12번째 기둥이다. 그런데 또 저희는 그거보다는 사실은 12번째 기둥은 간송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 대구 간송미술관을 찾아주시는 대구 시민분들께서 한 분 한 분이 또 간송의 마음을 가지시고 12번째 기둥이 되어주십사라는 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개관이 드디어 되게 됐는데 네. 여기까지 관장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다는 모르겠고 다는 말씀을 못 하시겠고 가장 어려웠던 거 어떤 게 있었는지 소개 잠깐 해주실까요? 시간이 많이 흐른 부분이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 시간이 많이 흘렀던 이유 자체가 뭐 중간에 사실 이 코비드 팬데믹도 있었고 또 동시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지자체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선례가 없는 일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 또 거기에 대한 뭐 약간의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파해내는데 또 하나는 이제 새롭게 이렇게 문을 여는 미술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건축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설계 수정이라든지 뭐 당연히 꼭 필요한 수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래서 기간이 좀 늘어진 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술관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겹쳐 있기 네. 때문에 네. 자, 이 개관을 앞두고 한 점 한 점 정말 소중한 작품들이 원장님 아까 말씀대로 대거 총출동을 해서 대구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개관전 관련한 영상 보시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 개관기념 전시 여세동보에는 국보와 보물급 지정문화유산 40건 97점과 간송유작 60점 등 157점이 전시됩니다. 일제강점기 간송 전영필 선생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회화, 도자기, 서적 등을 수집한 간송 컬렉션입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은 소장한 모든 국보가 나오는 전시는 처음이라며 간송미술관의 대표작들을 보여주는 일종의 인사 같은 전시라고 개관기념전을 설명했습니다. 4개 전시실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 한글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기록한 훈민정음 해례보는 소리로 지은 집 전시실에 별도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가치를 따질 수 없다, 무가지보로 불리는 간송미술관 최고의 소장품 훈민정음 해례본이 서울 이외 지역에서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윤복의 미인도도 제2전시실에 별도로 전시됐습니다. 한 사람씩 들어가 관람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꾸며진 전시실은 소수 인원이 독대하듯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려의 유연한 선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국보 청자 상가 문학문 매병과 추사 김정희 난천맹 등의 서예 작품, 김홍도의 마상청행 등 조선 3대 풍속화가 대표작도 만날 수 있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 개관기념 국보 보물전은 12월 1일까지 열립니다. 관장님, 이번 개관 기념 전시 주제가요. 한자로 여세동보, 세상 함께 보배 삼아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세동보,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네, 그냥 이렇게 입에 이렇게 붙는 게 쉬운 단어는 아닌데 왜냐하면 1938년에 그 보아각이 문을 열었었을 때 간송미술관이 문을 열었을 때 위창 오세창 선생님께서 새겨주신 머릿돌 그러니까 정초석이 있습니다. 그 정초석의 마지막 문장에서 따온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보아각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화유산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마지막 문장은 그렇기 때문에 여세동보, 세상과 함께 보배 삼고 그래서 이 자손 대대로 영원히 보존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 간송미술관이 만들어진 의미인데 그 중에서 사실 대구 간송미술관이 열린 것 자체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서 같이 함께 향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 중에서 앞부분인 세상과 함께 보배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재개관전 이제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늘 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 대구 간송미술관이니까 네. 이 여세동보라는 세상과 함께 보배 삼아라는 이 취지가 훨씬 더 제대로 실현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1938년 보아가 그때는 사실 그걸 공개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라서. 네. 그 여세동보라는 단어가 정말로 현실화돼서 실현되는 게 바로 지금 2024년에 대구 간송미술관 개관이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지정된 국보 보물이라는 것 자체보다는 그냥 한 점 한 점이 어떻게 소중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관람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국보가 왔다, 보물이 왔다 이러면 또 눈이 한 번 더 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관전에서 특별히 이 작품만은 꼭 봐야 되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보물이 되려면요. 어떠한 그 종류, 뭐 도자기, 청자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중에서 정말 최고여야 됩니다. 최고가 되면 보물인데 그 보물 중에서도 유일하다든지 정말 전 세계 최고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하거나 아니면은 역사성에서 뭐 견줄 수 없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만 국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보 보물로 지정됐다는 것 자체가 그 이제 그 문화유산들의 어떻게 보면 뭐 지정이 안 됐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더 특별함. 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라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번에 이제 그 왔던 이제 40건 그리고 97점에 달하는 이제 그 국보 보물들 중에서 뭐 가장 특기할 만한 건 아무래도 이제 그 독립적인 전시 공간을 갖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뭐 그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굳이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또 이런 고회화 작품 중에 하나인 이제 미인도, 혜원 신윤복의 미인도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혜원 신윤복의 이제 혜원 전신첩이라든지 겸재정선이 그린 18세기 금강산을 그린 이제 해학 전신첩, 그 다음에 이 서울 이 근교를 그렸던 이제 경교 명승첩도 굉장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자기 중에서는 우리가 고려 청자라고 하면은 항상 머리에 거의 자동으로 떠오르는 이제 이 청자상가 문학문 매병. 그리고 18세기 조선 백자의 백미라고 정말 할 수가 있는 좀 이름이 길긴 합니다만 백자 청하 철체 동체 초축 난국명이라는 이제 역시 국보입니다. 그 백자 이 병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불교 유물에서 특히 이제 계미명 삼존불이라고 해서 이 연도가 뒤에 이제 명문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언제 만들었는지가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불상이기도 하고 그 자체 조형미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고구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삼국시대의 불상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사찰에 이 절의 건축 양식조차도 알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고려 불감이 있습니다. 삼존 불감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자 백자에 관해서는 일반인들 머릿속에 청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백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제공했던 네. 그 실체 두 개의 작품도 이번에 네. 볼 수 있고 네. 방금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네. 이것의 중요성은 정말 뭐 우리 나라 문화유산 중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유산인데 네. 이게 사연이 좀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찾아내고 그다음에 수집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뭐 보도를 통해서 또 저희들도 얼핏 듣긴 했습니다만 네.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화를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네.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경우에는 1940년경에 이제 그 수장을 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가 막 이제 조선어 학회 사건을 이제 그 총독부가 일으켜갖고서 이제 수많은 한글학자들을 투옥하고 몇 분은 돌아가시기까지 하고 또 창씨개명을 통해서 이름을 빼들 정도로 좀 폭압적인 이런 그 문화의 말살 정책을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누가 가지고 있거나 찾고 있다라는 게 알려지기만 해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깝게도 1446년에 이 출판이 된 이 훈민정음 해례본 자체가 지금 그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여기서 멀지 않은 안동에서 이게 이제 발견됐다는 소식이 이제 어떤 거간을 통해서 간송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무리 비싸고 좋은 책도 한 500원 정도? 그 당시에 이제 기준으로 보면 이제 집 한 채가 서울에 있는 기와집 한 채가 한 1,000원 정도 하던 시절이니까 집 반 채 정도의 가격이었을 당시에 이건 너무나 특별한 책이기 때문에 또 위험한 책이니까 1,000원, 즉 집 한 채 값은 받아야겠다라고 이제 거간이 제안을 했을 때 간송께서 거꾸로 또 제안을 하신 게 그 1,000원은 수고비로 줄 거고 책을 정말로 가지고 온다면 내가 10,000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11배의 가격을 오히려 더 올려서 역제안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아마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위험한 시기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라도 꼭 가지고 와야 된다. 뭐 금액이 크기 때문에 목숨 걸 만한 금액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아시다시피 너무나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그 두 가지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또 그렇게 제안을 한 다음에 한 1년이 넘은 시기를 거치고서야 손에 넣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마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1년 후에도 결국에 가서는 손에 넣지 않았는가 싶은데 손에 넣으신 후가 또 더 중요합니다. 손에 들어온 후에 이 간송께서는 이거를 송기문 홍석하라고 하는 서지학자, 그러니까 책을 연구하는 분, 그다음에 한글학자, 젊은 학자 두 분을 불러서 이거를 필사를 허락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조선 총독부에서 한글에 대해서 폄하를 하기 위해서 뭐 몽고의 문자를 그대로 베꼈다느니 뭐 창사를 보고 우연히 만들어졌다느니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들을 막 펼치고 있을 때라서 그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그 학자 두 분이 신문에다가 안동에서 이런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드디어 발견이 됐다. 이 내용은 이렇다라고 해서 그걸 연재를 해서 그걸 정면으로 반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소장처는 숨긴 채로. 그렇게 한 후에 이제 그 신문은 이제 강제 폐간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간송께서는 그걸 이제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제 보관을 하시다가 이 광복을 맞이한 다음에 이 조선어 학회 이 간부분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공개를 합니다. 해서 1945년에 이제 광복하자마자 이거를 다시 공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사진 촬영을 해서 첫 번째 영인본, 그러니까 연구용 용인본을 이제 출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현대적인 이제 한글 연구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1946년에 펼쳐진 게 이제 한글학회본이라고 부르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용 영인본이기 때문에 간송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문화재 수집 같은 것들을 왜 하셨냐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장님 설명을 듣고 실제로 이 해례본을 보면 많은 분들이 마음이 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지켜온 것이고 이것을 확보해야만 했던 이유까지도 우리가 좀 알면 그냥 단순히 오래된 옛날 책이 아니라 참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간송께서 이렇게 소장하셨던 이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도 간송미술관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지만 또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간송과 또 위창께서 해오셨던 그 역사 자체도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보와 보물, 국가문화유산 98점이 대구미술관에 지금 무사히 도착해서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술관 설립 이래 이런 규모의 한두 점도 아니고 그렇죠. 국보급 국보와 보물, 국가문화유산 98점이 한꺼번에 이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일종의 작전이라고 부를 만큼 어마어마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이 진행 과정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간송미술관 역사상에도 가장 이제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전시를 위해서 이동하는 걸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또 이렇게 많은 지정문화재가 한꺼번에 나온 전시도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제 이 보화각에서 대구간송미술관으로 이송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었는데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경찰청에 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서울시경 그다음에 대구시경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거쳐오는 300km가 넘었거든요, 거리가. 그 동안에 이제 고속도로 순찰대 여러 지구대에서 또 교대를 해오시면서 철저하게 경호를 해주셨기 때문에 비도 오고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만은 뭐 안전하게 저도 이제 같이 동승을 해서 쭉 내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신 걸 또 눈으로 보기도 하고 마음도 찡하기는 했었었는데요. 안전하게 그렇게 또 이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차량도 진동이 없는 차량 이용해서 그렇죠. 호위하고 거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네.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송이 된 문화재들이 지금 이제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개막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제는 상설 전시의 의미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네네. 말씀하신 대로 원래 하고 싶었던 문화재를 널리 함께 누리고자 했던 그 선생님들의 원래 취지에 맞는 일은 앞으로 이 대구간송미술관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더 다른 방향으로 미술관을 지속하고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회화, 공문서, 그다음 책들, 전적 등을 지류, 종이로 만들어진 문화유산, 지류문화유산이라고 하는데 대구 간송미술관이 표방하는 내용을 보면 영남권 지류문화유산 수리 복원 허브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요. 네네.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실 건지 말씀을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사실 이 뭐 대구, 안동, 경북 이쪽은 예전에 유림이라고 부릴 정도로 이제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서화류나 아니면 서책류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 지역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지류 문화유산의 한 절반 정도가 여기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집적도가 높은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이 보관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남 지역에는 이 지류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이 복원이라든지 아니면 보수라든지 아니면 수리를 맡고 있는 이런 기관이 존재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는 또 그런 부분 지류 유물에 대한 이런 보수라든지 복원이라든지 이 보존 과학에 대한 노하우가 아무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보존이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수리 그리고 뭐 보관도 저희가 그래서 수장고를 좀 저희가 필요한 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지었던 이유가 그렇게 좀 긴급히 수리를 해야 되거나 보관을 해야 되는 곳들의 이런 문화유산들을 저희가 좀 보관에 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동시에 이거를 수리 복원하는 과정에서의 또 연구가 또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그 연구에 따른 뭐 전시라든지 교육의 활용까지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다면은 저희가 어찌 보면은 이 대구 경북 지방에 와서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저희가 협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지류 유물에 대한 정말 보존부터 수리에서 활용까지를 이렇게 연결하는 이제 허브의 역할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 대구 간송미술관 이제 특색 사업 중에 하나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네. 대구 광역시에도 옛날 고 문서들 중에서 보존이 필요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구시가 보관하고 있는 이런 고민서 중에서 정말로 중요해서 빨리 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 선별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시나 관공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도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선별을 해서 이렇게 좀 계속해서 이런 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보존이라는 것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네. 일이라서 대구시에서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또 특색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훌륭한 기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예산 지원을 좀 잘 해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확대해서 이런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단 대구시에서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사업처럼 네. 보이는데 그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이른바 힘 있는 분들이 좀 생각을 해서 지원을 책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말씀 더 듣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데요. 오늘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이 말씀만 여쭤보고 오늘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간송이 대구에 온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환호를 하고 좋아했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에서 간송미술관을 유치하게 된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지역사회가 나름 부여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간송미술관의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와 어떻게 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떤 간송미술관만의 계획이라든지 입장, 그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대구 간송미술관을 찾아주시는 관람객들에게 관장으로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지류 문화의 이제 보존이라든지 뭐 이런 활용에 대한 이제 허브의 역할도 있고요. 또 하나의 가장 큰 또 중요한 기둥이 아무래도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부터 이제 교육감님하고도 이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지역 사회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또 더 넓게는 성인 교육이라고 하죠. 이런 뭐 시니어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우리 문화재 또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향유할 수 있는가 또 알면 알수록 더 재밌어진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려드린 일 특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어린 시절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쌓았던 경험에서는 알게 되면 굉장히 좋아하고 알게 되면 또 자긍심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낄 만한 충분히 느낄 만한 정말 아름답고 빼어난 것이 우리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각급 학교하고의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화를 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또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해 가면서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구 간송미술관에 있는 이제 11개 기둥에 이어서 12번째 기둥이 여러분들께서 좀 되어주셔서 우리나라의 그 빼어나고 또 중요한 이런 문화유산, 이 문화유산을 지키는 이제 문화보국의 일에 같이 좀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장님. 네. 마무리하기 전에 네. 12번째 기둥들이 개막전을 가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개막전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짧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저희가 사실 2018년도에 그 대구 미술관에서 조선의 명품전을 했었을 때 굉장히 줄이 많이 들어서 많이들 고생을 하시고 9월달 아직도 좀 더운 시기라고 해서요. 저희가 사실 인터넷 예매를 통해 갖고서 1시간당 몇 분씩 이렇게 좀 분산을 시키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 대구 간송미술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제 티켓 구입하실 수 있는 이제 링크가 있고 검색을 통해서도 역시 이제 링크가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하고 오시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약하고 가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예약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전인관 대구 간송미술관장 모시고 간송미술관 개관에 따른 여러 가지 에피소드, 그다음에 계획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 뉴스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원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전히 대구 MBC 김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도 여러 뉴스가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뉴스 아닐까 싶은데 대구 경북 통합 무산 맞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뉴스 바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무산입니다. 뉴스가 많았는데요. 이 대구와 경북 정확하게는 두 단체장과 두 지역 의회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 주 내내 술렁했습니다. 네, 이 소식 지난주에 우리 역시 다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쟁점 사안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또 이견을 좁히기가 힘든 부분이 많아 보여서 무산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홍준표 시장이 무산을 선언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홍준표 시장이요. 정부와 협의를 하고 국회에 또 특별법을 발의하는 흐름, 또 2026년 선거에서 이 대구 경북 특별시장을 선출하려면 행정통합의 합의 최종 시한을 8월 28일까지라고 줄곧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27일 늦은 오후에 홍 시장이 SNS에 글을 올려서 무산돼서 참으로 아쉽고 송구하다. 앞으로는 대구 혁신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날 경북 도의회에서 관련 사안을 다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철우 지사는 도의회를 설득하는 게 만만치 않아 보인다,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도의회에서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갑론을박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인의 말은 바위보다 무거워야 하고 그릇의 쓰임새는 가벼워야 하는데 이 대구시장의 말은 깃털처럼 가볍고 그릇 쓰임새는 무겁다면서 예의 없는 언사로 인해서 경북도민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경북도민의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경고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홍 시장은요, 도의회가 대구시 성토장이 된 데 좀 이렇게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 날에 황순조 대구시 기조실장이 기자실을 찾아서 박 의장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라고 하면서 도 의장이 사과하고 사퇴하면 행정통합을 논의를 다시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박 의장 사과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요. 입장을 밝힌 거에 따르면 홍 시장이 사퇴하면 본인도 사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은요. 대구시 공무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경북도의장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은 물론 선거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시장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게 아니라 도민과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적 절차와 협치, 말에 대한 신중함을 요구한 게 이 막말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대구시장의 발언은 막말을 넘어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행정통합 무산이 결국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 이것을 보고 있는 시민들, 도민들 와닿을까요? 과연? 글쎄요, 이제 뭐 개개인의 판단이겠지만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홍 시장 같은 경우에 대구시 의회에서는 이 정도 강도의 견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조금 당황하신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뭐 예전에 김장호 구미시장도 그렇고 이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 상에서 사실 비판을 받아본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분들도 돌은 없네, 나에게 너무 공격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홍 시장님 발언이 뭐 탄산음료처럼 시원하다고 해서 팬들이 많기도 하지만 이번 기회에 좀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경북, 대구 두 단체장 그리고 도의회, 시의회 모두 대부분 다 같은 당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감정 싸움을 하고 갈등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또 뭐 합의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에 대응해서 정부 지원하에 추진되던 행정통합 내용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우리를 모델로 해서 페이스메이커로 삼아가지고 다른 지역도 진행을 해보려고 했던 내용이라서 네. 지금 이렇게 되면 대구 경북이 이렇게 무산된다는 쪽으로 선언을 하고 감정 싸움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도 영향을 받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역 어떻습니까? 네, 지금 통합을 추진 중인 곳이 몇 군데 있긴 한데요. 특히 부산과 경남 같은 경우에 대구, 경북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 시 도민 의사를 최우선에 두고 상향식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9월에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고요. 또 민간 주도의 공론화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내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이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의사를 확인한다. 이런 로드맵을 세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 싸움 하고 요즘 이렇게 보면 엘리베이터나 있는데 광고도 많이 나오던데 규모 커진다. 수도권보다 크기도 크고 위상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시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통합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리 삶이 얼마나 더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구체적인 시민들의 변화, 삶에 있어서의 변화,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 추진될 정책들의 내용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해야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죠. 국회가 놀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일 좀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22대가 개원 3개월 만에 여야가 합의로 법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야당이 보통 법안을 올리면요, 여당이 반대를 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근데 또 강행 처리를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뭐 이런 게 반복이 돼 왔었는데요. 이번에 모처럼 일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28개 법안이 처리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간호계가 요구했던 간호법. 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폐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여야 합의로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현행 의료법에서 이 간호사와 관련한 조항을요 떼내서 이 별도 법안을 만든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진료 지원, 이 피해 간호사의 지위와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게 핵심입니다. 이 피해 간호사는요, 뭐 수술이나 검사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의사의 행위를 일부 대신해 왔습니다. 이 수술실에서는 뭐 봉합, 절개, 뭐 처방 등을 해왔고요. 현재까지 전국에 16,0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존 의료법으로는요, 이 간호사 업무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이 사실상 불법 의료 행위였지만 용인이 돼 왔는데요. 내년 6월부터는 합법화가 돼서 이 법적 지위가 보장이 됩니다. 국민의힘도요, 현재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과 현장의 고충을 고려해서 야당과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의사협회는 반발을 하고 있고요.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는 이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 폐지를 요구하는 등 이 간호조무사계와도 좀 마찰을 빚고 있어서요. 쟁점은 여러 가지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통과된 법 중에 대통령이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했던 전세 사기 특별법 이번엔 통과됐다면서요? 예, 문턱이 높다고 지적을 받았던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을 완화했고요. 이 최장 2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이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 확대와 그리고 정부의 전세 사기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이번에 통과된 법 중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은 키울 때 양육 의무를 전혀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가 숨지게 되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게 되는 게 지금까지는 가능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못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명 이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 개정안은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 존속 상속인에 대해서 이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상속권 상실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가수 구하라가 숨진 이후에 친모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나타나서 유산을 요구를 하면서 이를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천안함이나 세월호 참사 등이 재난 재해 이후에 양육하지 않은 상속인이 나타나서 뭐 보상금이나 보험금을 요구하는 이 사례가 계속 나타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국민 법감정에도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는데요. 지난 20대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다른 법안에 밀려서 처리되지 못했다가 이번에 처리가 됐고요. 이보다 앞서서 올해 4월 중순에 헌법재판소가 유기, 학대 등이 폐륜 행위를 하는 상속인에게 이 상속 재산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구하라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이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2024년 이 4월 이후에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대통령은 거부하고 야당은 통과시키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야당은 거부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참 답답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구시 경북도 갈등도 우리 시도민을 많이 답답하게 했는데 여당 야당이 싸워야죠. 싸울 수밖에 없지만 네. 할 일은 하면서 좀 이렇게 할 일 하면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국민과 시민들이 바라는 게 어떤 건지 이런 모습 아닐까 싶은데요. 자, 마지막 소식 뭡니까? 네, 마지막 뉴스는 딥페이크 관련입니다. 이 딥페이크는요, 인공지능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하고 이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어인데요. 어감상 좀 안 좋긴 한데요. 네. 딥페이크가 모두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다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독립운동가들을 떠올리면 보통 흑백 사진에 죄수복을 입고 표정이 무표정하거나 이 슬픈 표정, 어두운 표정들이 많은데요. 광복절을 앞두고 처음 입는 광복이라는 캠페인이 보였습니다. 옥중 순국한 독립운동가의 마지막 사진을요, AI로 복원을 해서 이 새로 지은 한복을 입은 영웅들의 모습을 담았는데요.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뭉클하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 좋은 기술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합니다. 나체 사진 같은 음란물에 합성하는 불법 합성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연예인이나 유명인도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만 이제는 일반인까지 대상이 돼서 이 사진이 악용되고요. 메신저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군을 군수품으로 표현한 채팅방도 있었고요. 겹진방 이런 식으로 같은 학교, 같은 지역의 지인의 불법 합성물을 만드는 채널이 있는데 이 대상이 된 학교나 지역들 명단이 지금 떠돌고 있고요. 대구와 경북에서도 피해 학교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까지도 피해 대상이 됐습니다.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렇게 합성된 것도 문제지만요.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이 불법 합성물이 왕따, 협박 그리고 금품을 요구하는 피싱 범죄,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대 그리고 인하대 학생들이 학생들 사진 딥페이크로 합성해서 유포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네. 이것 이외에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을 합성하면 대단한 기술 같지만요. 요즘에 쉽게 깔 수 있는 앱이나 또 오픈 소스를 이용하면 정말 짧은 시간에 이 불법 합성물이 그럴듯하게 만들어져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일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를 했는데 텔레그램에서 이 불법 합성물 채널 회원수가 2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는요. 2021년에 156건, 그리고 2022년에는 160건, 그리고 2023년에는 18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검거 건수는 하지만 발생 건수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검거된 피의자들 중에서요. 10대가 절반 이상이라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이 피해자 모두 어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우 이외에도 이전에도 엠번방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불법 영상물 합성 유포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도
미리 막지 못했고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지금도 역시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이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불리는 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2항이 개정됐습니다. 내용은요, 허위 영상물을 편집, 합성, 그리고 가공, 배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작자는요, 유포할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야 이 처벌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딥페이크 관련 판결을 보면요, 뭐 범죄 전력이나 연령 그리고 반성 여부를 참작해서 집행유예 선고가 또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처벌이 약했고요. 또 현행법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이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책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요, 시청, 소지한 경우도 처벌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밝히기 위해서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것, 그리고 이게 가짜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이 워터마크 같은 표식을 의무화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요,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리고 이 텔레그램 CEO가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걸 방치한 혐의로 지금 체포가 된 상태거든요.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런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안 잡힐 거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텔레그램 CEO 수사 관련한 것도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김은혜 기자 이번 주도 취재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서방본부는 지난 2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응급환자 죽음을 방치하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달 새에도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응급실에서 단축 운영 등 온전히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가 불가능한 곳은 3곳인데 이 중 2곳은 다음 달 1일부터 정상화될 예정이고 나머지 한 곳도 조만간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체험하는 의료 현장은 거의 아수라장인데 대통령실은 무엇을 보고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국가가 현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이제 각자 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은 각자 살 길을 꾀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중국에서 유래한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록에 각자 도생은 조선왕조실록에 2번 등장합니다. 나라의 의지에 백성이 살 길을 꾀할 수 없었던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시기였습니다. 이 말이 최근 언론과 사람들의 대화 속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사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